먹지 마. 먹으면 안 돼. 화면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김의경 단편소설 유라TV. 환자복을 입은 효나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봐야 했을 정도로 낯설었다. 광대뼈가 붉어져 보일 정도로 살이 빠졌고 눈이 쑥 들어갔다. 안색은 창백했고 입술은 각질이 올라와 갑각류 등처럼 거칠어 보였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두 번째였다. 효나가 스스로 손목을 그은 것이. 수현은 아무 말 없이 연신 효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잠에서 깨어난 효나는 우리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나가지 않자 협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수현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수현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좀 진정되면 들어가자. 수현은 병실 앞 벤치에 앉아 소리내 울었다. 나라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흘러나왔다. 효나는 나에게도 딸 같은 아이였다. 효나가 4살 때부터 수현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명절도 함께 보냈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진짜 가족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터놓고 의논했다. 이번 일도 수현은 자신의 오빠에겐 말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수현에겐 7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다. 수현에겐 유일한 혈육이었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5년간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은 보수적인 남자에게 조카가 만나던 남자가 조카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조카가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동영상을 삭제해야 했고 그것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는 넋이 빠진 수현을 도와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효나와 대화를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효나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나는 경찰과 마주하는 것이, 여성단체 활동가를 만나는 것이 겁나고 껄끄러웠다. 게다가 그것은 수치심을 동반했다. 그들이 왠지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았다. 여성단체 활동가는 우리 편임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나는 그녀를 만나는 자리에서마저 움츠러들었다. 효나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과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성범죄를 당한 것인데도 마치 아이를 소아 성애자에게 넘겨준 엄마가 된 것 같아 무기력하고 창피했다. 그 이유는 내게 효나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남자가 효나와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효나는 방에 틀어박혀 우리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아서 그 영상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아니, 언제 알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퍼진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나는 정신줄을 부여잡고 효나를 추궁해서 그 동영상의 이름을 알아냈다. 뭐라고? 2번이나 물었다. 그런 기이한 제목을 달고 효나의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니. 수현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도 수현에게 그 영상을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수현이 말했다. 무서워서 못 보겠어. 무서워. 나는 수현에게 말했다. 내가 볼게. 넌 보지 마. 그 영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잘 알려진 P2P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어를 입력하자 그 제목을 단 영상이 여러 개 떠올랐다. 분명히 영상을 지우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지워도 누군가 다시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 말의 뜻을 알 것 같았다. 캡처된 사진만으로는 효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효나와 닮았지만 다른 사람 같았다. 그 영상은 1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파일을 다운받았다. 어쨌든 그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영상을 본 나는 한참 동안 몸을 떨었다. 손, 발, 팔다리 할 것 없이 신체의 모든 부위가 흔들렸다. 이가 위아래로 딱딱 부딪혔다. 누군가 내 몸 안에 손을 집어넣어 내장기관을 움켜쥐고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기어이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 말았다.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5번째에서야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혀가 꼬인 걸 보니 엄청나게 취한 모양이었다. 전화가 끊기는가 싶더니 유지의 남자친구인 보성이 전화를 넘겨받았다. 어머니, 지금 유지 완전히 취했어요. 전화 끊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내 전화가 끊어졌다. 유지는 새벽 3시가 넘어 보성의 등에 엎혀 들어왔다. 형편없이 취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 단단히 훈계를 해야겠다고 벼르면서도 자신이 없었다.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유지가 먹방 유튜버로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수연을 통해서였다. 효나가 그러는데 유지가 요즘 꽤 유명하다던데? 유지가 1학년 때부터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린다는 건 알고 있었다. 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곤 했다. 그때 올린 영상들은 지금 봐도 미소가 흘러나올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 영상 속에서 우리 4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그때도 유지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찍어 올렸지만 기껏해야 2그릇이었지 지금처럼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는 않았다. 유지는 학과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투덜댔는데 먹방을 하는 것은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수업도 빼먹으며 먹방을 찍으러 다녔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가명으로 활동하는 것 같았다. 용돈 벌이 정도는 되는지 용돈을 주면 엄마 옷이나 사입으라고 사양했다. 저러다 그만두겠지 했지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와 상의도 없이 휴학을 한 뒤 먹방에 집중했다. 언젠가부터 유지와 함께 걸어가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유라TV 구독자 수는 26명에서 시작해 1000명, 10,000명, 30,000명, 10만 명. 무섭게 늘어나더니 지금 유지는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스타가 되었다. 보성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린 건 넉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 유지의 먹방 구독자 수 증가율은 업계 최고라고 했다. 지금 박차를 가해서 다른 유튜버들과의 차이를 크게 벌려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PD 지망생답게 자신만만했다. 마치 유지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입시학원 강사처럼 나를 믿고 맡겨주면 따님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는 투였다. 취업은 안 할 거냐고 물었더니 유지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유튜브 한 달 수입이 일반 회사원 연봉보다 많다고 했다. 유지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 통장에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주고 5년마다 차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많긴 많은 모양이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수현은 배가 불렀다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건 그만두고 딸이 주는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라고 했다. 수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지 않았지만 불길한 낌새를 떨칠 수 없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 낌새는 더욱 짙어졌다. 나는 웬만해선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유라를 검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 10시 보성이 다시 집에 왔다. 어머니, 유지 아직 안 깼어요? 그는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유지의 방문을 벌컥 연 다음 유지를 흔들어 깨웠다. 화난 얼굴과 다르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 유지 아직도 자는 거야?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어서 일어나. 그는 이불을 머리 위로 덮었으며 시간을 좀 늦추면 안 되느냐는 유지를 어린아이 어르듯 살살 달래 욕실에 집어넣었다. 보성은 유지의 화장대에서 화장품 가방을 챙기더니 샤워를 마친 유지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유지의 등에 대고 물었다. 오늘은 뭘 먹는 거니? 떡볶이요. 1달 내내 떡볶이 특집이에요. 대답한 건 보성이었다. 아이들은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눈앞에서 유괴범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어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떡볶이를 먹는다는 건가? 그것도 10인분이나 되는 대용량의 떡볶이를. 지난달 보성이 집에 왔을 때 유지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느냐고 한 그릇만 맛있게 먹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지는 한 그릇만 먹으면 누가 보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엄마와는 말이 안 통한다는 투였다. 이번에도 보성이 나섰다. 어머니, 그래서 이건 재능이에요. 많은 음식을 짧은 시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무나 가진 재능이 아니라고요. 김연아가 30살에 피겨 탔으면 성공했겠어요?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유지는 지금이 그 때이고요. 그 말에도 나는 의아할 뿐이었다. 나는 내 아이가 특별히 잘 먹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재능은 엄마가 먼저 알아보는 것 아닌가. 체구에 비해 많이 먹고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찌지 않는 건 사실이었지만 먹방 유튜버라니. 사실 잘 먹는 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보성이란 아이가 미덥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싹싹하게 구는 것도 싫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말해주는 법이 없는 유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경계하게 되었다.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긴 힘들다. 하지만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는 법이다. 내 아이에게 해로운 존재를. 유지는 자신이 유명해진 건 보성 덕분이라고 했다. 보성이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준 이후로 구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과 비슷한 일의 특성상 집적되는 남자가 많았는데 보성과 함께 다닌 이후로는 귀찮게 하는 남자도 없다고 했다. 유지는 보성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준다고 했다. 보성과 결혼할 거냐고 묻자 유지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엄마,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라고. 유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여 말했다. 물론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유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돈 바짝 벌어서 세계 여행하고 공부도 좀 더 하고. 결혼은 40 넘어서 할 거야. 내 참견이 싫었는지 유지는 일주일 후 오피스텔을 구해 집을 나갔다. 당분간 방송에서 배달 음식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촬영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때도 멍하니 아이가 떠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유지는 보성을 시켜 짐을 옮겼고 저녁 때서야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당장 가서 잡아올까 생각했지만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다듬었다. 유지는 20살이 넘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다. 설사 보성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라고 해도 그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덕분에 나는 딸의 얼굴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나 보게 되었다. 방송은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아이는 늘 대용량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맛있게 먹어치웠다. 이웃집 여자도 혼자 밥 먹기 싫을 때는 유라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고 했다. 유지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입맛이 없을 때 보면 입맛이 돈다는 것이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방송이 왜 유독 내게만 불편한 걸까? 나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날 올라온 유지의 방송을 클릭했다. 달팽이님 감사합니다. 유지는 익살스럽게 인사한 뒤 떡볶이를 한가득 입안에 쑤셔 넣었다. 누군가 슈퍼챗을 준 모양이었다. 나는 유지의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개워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애써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유지가 자신의 오른쪽에 놓인 음료를 들어 마신 뒤 말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매운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 나는 컴퓨터를 끈 다음 거실로 나와 소파에 들어 누웠다. 오래전 일이 기억났다. 유지가 돌이나 지났을 때였던가.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유지가 상위에 김치를 집어먹었다. 얼른 입안을 물로 헹궜지만 아이의 얼굴과 온몸에 발갛게 발진이 일어났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유지는 어려서부터 매운 음식을 싫어했다. 조금만 매워도 미간을 찌푸리며 먹지 않겠다고 도리지를 했다. 유지가 먹방 유튜버로 막 이름을 얻기 시작했을 때 집에 찾아온 수현과 함께 유지의 방송을 시청했다. 그날 유지가 먹은 음식은 흔하디 흔한 라면이었다. 무려 9개나 되는 라면을 유지는 맛있게 먹었다. 자연스럽게 라면이 먹고 싶어진 우리는 라면을 하나 끓여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 속 유지는 커다란 솥에 끓인 대용량의 라면을 반쯤 먹은 상태였다. 수현이 라면 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유지는 식탐이 강한 아이였어. 나는 화들짝 놀랐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수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왜 그렇게 놀라? 뭐 못할 소리라도 했어? 유지 5살부터 7살까지 그때 너 옷가게 나갈 때였던가? 낮 시간에 매일 우리 집에 있었잖아. 네가 8시면 오는데 가끔 늦어질 때가 있었어. 10시가 돼도 안 오면 애들한테 간식을 만들어줬거든. 떡볶이라든가 부침개 같은 거. 네가 집에 와서 유지를 데려가면 효나가 그러는 거야. 유지는 늘 자기 것까지 다 먹어치운다고. 잽싸게 한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먹어서 말릴 새도 없다고. 그랬어? 그때는 그냥 애가 식탐이 강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쩌면 나 때문이었나 봐. 너 때문이라니? 유지가 하도 시계를 쳐다보기에 이거 다 먹으면 엄마 올 거라고 했거든. 네가 보고 싶어서 유지는 늘 그렇게 빨리 먹어치운 모양이야. 유지는 좋아하는 음식은 잘 먹었지만 편식이 심해서 내가 밥그릇을 들고 다니며 밥을 먹였기 때문에 식탐이 강하다는 말은 황당하다 못해 억울했다. 어쨌거나 유지가 남들보다 비대한 위장을 갖게 된 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셈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막막했다.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수현을 다시 만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수현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지만 사실 친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같은 무리에 속해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다녔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사적인 대화는 나눈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래서 호감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거리를 두고 사귄 친구에 대한 막연한 호감. 당시 늘 붙어 다녔던 민희와는 어떤 일로 크게 다투고 영영 화해하지 못했다. 민희와 나는 서로 너무 좋아해서 작은 일에도 크게 실망하는 편이었다.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고 나중에는 그런 패턴에 지쳐버렸다. 수현과 나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다. 20대 초반으로 친구들에 비해 이른 편이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홀로 되었다. 30이 되기도 전이었다. 나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수현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그 슬픈 우연의 일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건 사실이었지만 우리에게 유지와 효나가 없었다면 우리의 만남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홀로 된 우리에겐 4살 배기 딸이 있었다. 그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해 홀로 되었다는 불운의 일치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비슷한 시기에 사랑에 빠져 비슷한 시기에 딸을 얻었다는 행운의 일치가 우리를 만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효나가 수현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겨울이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다. 교회 성도들의 찬송가 부르는 소리 사이로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가 크게 부른 만삭의 임산부의 배에 먼저 시선이 머물렀다. 그때 내 뱃속에도 5주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부의 배에서 얼굴로 시선을 돌렸을 때 놀랄 새도 없이 수현이 내게로 다가왔다. 너 주영이 맞지? 우리는 선체로 손을 맞잡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너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혼식 때 못 가서 미안해. 아니야. 순산해라. 나중에 또 보자. 나는 나도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애초에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남조차 쉽게 잊었다. 그날의 수현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떠오를 정도로 수현의 미소는 눈부셨다. 들뜬 크리스마스 분위기 덕분인지 그날 수현은 유난히 행복해 보였다. 수년 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헤어났을 즈음 동창으로부터 수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수현의 뱃속에 있던 아이였다. 수현도 나처럼 아이와 함께 남겨졌겠구나 생각하니 불쌍했다. 그날 나는 수현을 떠올리며 울었다. 정작 나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수현에게서 핸드폰 문자가 왔다. 가타부타 없이 우리 만나자 한 줄이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얼굴을 마주한 날 우리는 우리를 떠나간 남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고 있는 일과 주말을 보내는 방식, 육아의 어려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았다. 누군가와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미니한테 물어봤어. 미니 나랑 같은 대학 다녔잖아. 너네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 집 번호는 안 바뀌었을 거라고. 너네 어머니가 핸드폰 번호 알려주셨어. 미니랑은 요즘 연락해? 아니, 미니 잘 지낸대? 길게는 통화 못했어.
수현과 민희는 대학에서는 제법 친하게 지낸 모양이었다. 민희를 떠올리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한때 많은 것을, 어쩌면 모든 것을 나누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죽는 날까지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마당에 새삼스러운 생각인지도 몰랐다. 민희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민희도 내 연락을 기다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인연도 있다고 생각했다. 미완성인 채로 덮어두는 것이 더 나은 인연. 그날 효나와 유진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사이좋게 놀았다. 카페 주인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누가 언니니? 그러고 보니 두 아이는 눈매가 닮았다. 둘 다 머리숱이 까맣고 풍성해서 하나로 묶고 다녔다. 언뜻 보기에 자매 같았다. 이후로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 유진은 툭하면 효나를 보고 싶어 했고 한 번 만나면 밤늦게까지 서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두 아이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드는 날이 많았다. 도중에 아이를 깨워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힘들어 나도 수현과 함께 자고 가는 날이 늘어갔다. 결국 나는 수현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하루는 우리 집에서 하루는 수현의 집에서 잤다. 유지의 어린 시절 사진에는 늘 효나가 함께 있었다.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니 두 아이는 행동과 표정, 버릇마저 닮아갔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수현은 잔잔한 바다처럼 무던한 친구였다. 감정이 들쑥날쑥한 나도 수현 앞에서는 잔잔해졌다. 수현과 우정을 나누면서 나는 단순히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치유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10살이 되던 해의 어버이날, 아이들이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우리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통사고로 직사한 남편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병원으로 달려가 시신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병원에서 빠져나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근처에서 떠돌고 있을 남편의 영혼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수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수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무덤덤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 여자와 만난 지 3년이나 되었더라고. 거래처 회사에 다니는 여자라고 했던가? 2살 연상이라고 했어. 우리는 둘 다 재혼하지 않았다. 나와 수현 모두 소소한 로맨스는 있었지만 재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빼앗긴 남자는 없었다. 수현은 나에게 눈이 높아서라고 했고 나는 수현이 지나치게 현실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수현은 로맨스 같은 거 환상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남편의 외도에도 비교적 무덤덤했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 수현이 딸의 불행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수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다가 웃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기도 했다. 나라도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려면 나는 세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었다. 어쩌면 우리가 이룬 흔치 않은 모양의 가정이 재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수현과 두 아이와 같이 있을 때 더없이 행복했다. 다 같이 모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테라스에서 재즈와 와인을 곁들여 보낸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못생긴 송편과 만두로 배를 채운 추석 명절. 수박을 보기 좋게 잘라 먹은 여름방학. 행복한 장면은 대부분 먹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수현을 이모라고 불렀지만
효나는 나와 수현 모두를 엄마라고 불렀다. 효나는 다소 무뚝뚝한 수현과 대조적으로 밝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 효나는 감정 표현도 적극적이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효나를 키우는 것은 예민하고 섬세한 유지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나를 두 팔 벌려 반겨주는 것은 유지가 아닌 효나였다. 어쩌다 거실에 요를 깔고 넷이 잠드는 날에 강아지처럼 품에 파고드는 것도 효나였다. 숨을 들이마셔 달콤한 효나의 냄새를 맡고 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효나는 두 달에 한 번 아빠와 만나고 오는 날이면 엄마의 눈치를 보았다. 눈치 빠른 효나는 엄마 앞에서는 절대로 좋은 티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가 준 선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빠와 나눈 이야기를 내 귀에 대고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수현에게서는 묻지 못한 효나 아빠의 모습을 나는 효나가 몰래 조금씩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곤 했다. 효나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그는 재혼한 아내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는 효나가 대학에 갈 때까지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했고 4년치 대학 학비도 대주었다. 그것으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최근에 연락이 더욱 뜸해진 모양이었다. 유지가 어릴 때 일하러 다녔던 보세 옷가게 사장과 나는 잠시 사귀었다. 직원들 눈을 피해 일이 끝난 후에도 가게 문을 닫고 안에서 미래를 나누곤 했다. 사별한 이후 누군가가 좋아진 건 처음이었다. 그의 아내는 수년간 암투병 중이었다. 죽어가는 그의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한몫했겠지만 저녁 시간에 옷가게에 나와 일하던 그의 장녀가 눈치챈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눈을 기억한다. 경멸감과 애원을 담아 쳐다보던 눈. 그 아이는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가 옷가게에 걸어 들어와 그것들을 볼까봐 두려워하기라도 하듯이 밤새 우리가 격정에 빠져 흩트려 놓은 옷들을 말없이 정리하곤 했다. 자정이 다 되어 죄책감과 격정이 뒤범벅된 상태로 녹초가 되어 귀가하면 유지는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다. 유지는 편식이 심했지만 내가 늦게 들어온 날 밤에는 무얼 해주든 잘 먹었다. 수현이 애들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허겁지겁 폭식을 했다. 다른 애들에 비해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체중은 오히려 평균보다 적게 나가는 편이었으므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이한 식습관은 그때 형성된 걸까? 나는 문자로 수연에게 물었다. 유지 말이야, 그때 떡볶이도 잘 먹었어? 그때라니? 나 옷가게 다닐 때. 한참 지나서 단문이 왔다. 그럼 설탕, 간장 넣고 궁중떡볶이 해주면 얼마나 잘 먹었는데. 효나는 매운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유지가 싫어해서 유지가 온 날에는 궁중떡볶이로 했어. 빨간 떡볶이 해주면 한두 입 먹다가 내려놓더라고.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주말에 효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공부할 때 떡볶이 만들어줬거든. 유지는 매운 떡볶이는 언제나 사절이었어. 걔네들 자매처럼 닮았지만 음식 취향만은 달랐어. 유지는 순한 맛, 효나는 매운맛. 유지는 고기, 효나는 생선. 유지는 감자, 효나는 고구마 하는 식으로. 그랬구나. 난 몰랐어. 늦었는데 어서 자. 잠이 안 와. 수면등 켜놓고 자. 요즘은 할 말이 없어도 수현에게 종종 말을 걸었다. 내 눈에는 효나만큼이나 수현도 위험해 보였다. 집에서 일하던 수현에게 아이를 자주 맡겨둔 탓에 유지의 식습관에 대해서는
나보다 수현이 잘 알았다. 그래서인지 유지는 나에겐 제멋대로였지만 수현에겐 고분고분했다. 지금도 유지에게는 나보다는 수현의 말이 먹혔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는 언젠가부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화가 났다. 딸 자식 대학 교육 시키겠다고 보험일부터 옷가게, 식당일,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는데. 자리에 누운 새벽 2시 수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자고 있었어? 아니, 요즘은 3시에 겨우 잠들어. 수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뭐가? 수현은 취한 것 같았다.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었다. 가까운 사이인데도 지난 10수년간 수현은 단 한 번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내게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그 남자 효나보다 15살이나 많더라. 효나는 그 남자를 아빠처럼 믿고 따른 것 같아. 효나가 만나는 남자들 죄다 그렇게 나이가 많더라고. 효나 아빠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었어. 그냥 눈 감아줬더라면 효나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수현은 우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된다고 네 탓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는데 전화가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유지의 오피스텔로 달려갔다. 벨을 여러 번 눌렀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열렸다. 유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디 아프냐고 묻자 왜 연락도 없이 왔느냐면서 피곤하니 어서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온 김에 청소라도 해줄까 싶어 안으로 들어갔다. 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시큼한 냄새가 났다. 유지의 어깨를 붙들고 물었다. 너 혹시 먹고 토하는 거니? 아니라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제대로 때려 맞춘 것 같았다. 이번 주에 촬영을 5번이나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속이 너무 거북해서.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줄 알아? 이제 그만해. 돈 벌면 뭐하니 건강 잃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10인분을 한꺼번에 먹으니 개워내지 않는 게 이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구토를 하면 거식증에 걸릴 수도 있다. 막상 유지가 의도적으로 구토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오래전 배탈난 유지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처럼. 밖에서 불량식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데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유지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했고 아이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종종 엄마로서 자격 미달이었다. 이제 22살인 유지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시기였지만 나는 여전히 유지의 몸과 내 몸을 분리하기 힘들었다.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팠고 아이가 구토를 하면 나도 구역질이 났다. 유지가 오피스텔을 구하기 전만 해도 먹방 촬영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루어졌지만 집을 나간 그 주부터는 5개씩 올라왔다. 미리 찍어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자주 영상을 올리는 걸까? 게다가 저 쩝쩝거리는 소리, 효과음을 삽입한 것처럼 크게 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에 거슬렸다. 내가 과민한 걸까? 그 소리는 마치 포르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다. 유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가. 나는 핸드백을 둘러매며 말했다. 나도 바빠. 엄마 지금 병원 가야 해. 병원엔 왜? 효나 보러. 효나? 걔 어디 아파? 너 효나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니?
효나와 유지는 요 몇 달간 소원해졌다. 수현이 유지에게 떠본 바로는 크게 한번 싸운 모양이었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다는 말에 놀라면서도 웃음이 났다. 평생 일관되게 사이좋은 자매도 이상하지 않은가. 그 일에 대해 말해주려고 입을 떼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영상이 떠오르면서 구역질이 났다. 무엇보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직접 수현을 대신해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했으면서도 그동안의 일을 내 입으로 전달한다는 것이 깨름칙했다. 뉴스 앵커처럼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 일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으므로 의식적으로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다. 이튿날 저녁 유지는 집으로 쳐들어왔다. 배를 누르지 않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폼이 딱 그랬다. 유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따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지는 동창에게 들었다면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다고 했다. 유지는 소파에 앉아 어린애처럼 울었다. 울면서 남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유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모 많이 힘드시겠네. 이모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유지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거 효나한테 전해줘. 변호사 선임비는 내가 댈 테니까 콩밥 먹이고 위자료 최대한으로 받아내. 자고 가라고 했지만 유지는 내일 아침 촬영이 있다면서 오피스텔로 갔다. 나는 유지가 탁자에 놓고 간 나도 한 번쯤 들어본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명함을 잠시 들여다봤다. 한참 동안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유지 또래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등을 대고 서자 아이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유라 여기 산대. 정말? 한 달에 수천만 원 번다면서? 짱 부러워. 그럼 뭐해? 이빨 다 상했을걸? 상아질이 다 녹아내렸을 거야. 수명 몇 년 당겨 쓰는 거야. 몸 상해서 돈 버는 거 천박해. 적당히 벌고 빠지면 되잖아. 고속열차에 올라탔는데 어떻게 내리냐? 질식해서 죽을지도 몰라. 부모는 뭐 하는 걸까? 말리지도 않고. 나는 그 애들이 1층에서 내릴 때까지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하며 우리 집 충수를 누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탈 자신이 없었다. 집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한숨 잔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유튜브에 접속했다. 유라TV 영상 중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클릭했다. 유지는 엄청난 양의 떡볶이 앞에서 웃고 있었다. 노점에서 떡볶이를 만들 때 쓰는 커다란 철판에는 미리 조리되어 있는 좋기 10인분은 되어 보이는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저 정도 양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컵떡볶이로 동네 꼬마들 3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 떡볶이를 먹고 싶어 얼마나 학교 시간을 기다렸던가. 그렇게 부족한 듯이 먹었기에 더 맛있지 않았던가. 여러분 여기에 청양고추 넣을 거예요. 유지는 10개가 넘는 청양고추를 도마에 올린 다음 딱딱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썰어 거대한 철판에 넣었다. 유지가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떡볶이를 뒤섞자 누군가 슈퍼챗을 던졌다. 청양고추를 넣은 떡볶이를 3분의 2쯤 먹었을 때 유지의 눈썹이 바르르 떨렸다. 눈도 자주 깜빡였다. 도무지 못 참겠는지 유지는 옆에 놓인 쿨피스를 벌컥벌컥 마셨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엄마인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애가 얼마나 혼신을 다해 연기하고 있는지를. 효나가 옆에 있다면 까르르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완전 여우주연상감이네. 칸으로 보내야겠어. 유지가 떡볶이를 씹으며 말했다. 와, 좀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1인분만 더 먹고 싶어요. 표정이 너무 밝아서 저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웃음으로 가리려 해도 처음 먹방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괴로워한다는 것을 엄마인 나는 알 수 있었다. 비슷한 영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올려진 치즈 떡볶이, 계란을 10개나 넣은 짜장 떡볶이, 느끼해 보이는 까르보나라 떡볶이, 고기가 잔뜩 들어간 차돌박이 떡볶이까지. 유지는 어떤 떡볶이든 간에 대용량의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치웠다. 속이 메스꺼리면서 눈물이 났다. 먹방을 보는 내내 자꾸만 효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엽기 떡볶이. 유포된 영상의 파일명은 엽기 떡볶이였다. 평소 화장을 하지 않는 효나는 영상 속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벽지가 조잡한 모텔방 한 구석에는 먹다만 떡볶이가 있었다. 화면 속에서 효나는 술에 취했는지 정신이 없어 보였고 자신이 불법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행위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떡볶이를 먹었다. 정신이 없는 효나의 입에 떡볶이를 넣어주기도 했다. 경찰은 남자가 떡볶이에 졸피뎀을 섞은 것 같다고 했다. 효나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술은 물론이고 남자가 권한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했다. 모텔 안에서 먹은 것이라고는 떡볶이 말고는 없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남자가 효나에게 먹인 떡볶이와 남자가 먹은 떡볶이는 서로 다른 스티로폼 그릇에 담겨 있었다. 어느새 그 많던 음식이 사라졌다. 유지는 바닥을 보이는 철판을 주걱으로 휘저어 조금 남은 떡볶이를 모두 담아 입안에 털어넣었다. 유지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볶이와 효나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떡볶이는 같은 것으로 보였다. 빨갛고 달콤한, 겉보기엔 해로울 것이 없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그래서 자꾸만 구역질이 났다. 눈과 코에서 물이 쏟아졌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화면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